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게임 시장도 요즘 모바일이 주도를 하고 있죠. 하반기에도 그럴까요? 모바일은 여전히 대세를 이룰 것 같지만 온라인 대작 게임들도 많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침체기를 겪었던 온라인 게임 시장도 회복이 될까요? 오늘 하반기 게임 시장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 지금 국민투표 결과 이후에도 어디로 어떻게 갈지 잘 모르겠는데요. 국내 산업계는 그래서 더 갑갑합니다. 영향을 받게 되는 건 아무래도 선박업체들일 텐데요. 선박 금융을 냈던 금융사들도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김은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가 어땠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침에 보니까요. 그리스 여파 때문에 많이 떨어졌던 것 같고요. 좀 폭락한다, 급락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일단 출발은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었는데 마감한 것은 결국은 내렸던 것 같고요. 증시 결과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경제뉴스 브리핑 먼저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가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성문재 기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지난 현지 시간으로 5일 그리스 국민투표에서는 반대표가 찬성표보다 20%포인트 이상 많이 나왔고요. 예상보다 이렇게 압도적인 반대 결과가 나타난 이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존 정상들은 현지 시간으로 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긴급 정상회의를 열고 이 그리스 정부의 새로운 제안을 또 논의할 예정인데요. 네. 전날 독일과 프랑스 정상은 사전 조율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게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 구체적인 안을 내놔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스는 이번 새로운 협상안에 30%의 채무 탕감 그리고 만기 20년 연장을 담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민투표 반대의 힘을 얻어서 보다 강하게 나오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물론 이 근거는 IMF가 지난달 말에 낸 보고서에 기초한 건데요. 네. 이 IMF도 만기 연장 등을 통한 부채 경감이 없으면 그리스가 부채를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요구는 물론 IMF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최대 채권국인 독일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리스는 당장 오는 10일 20억 유로의 단기 국채 상환을 만기를 앞두고 있고요. 20일에는 유럽중앙은행에 35억 유로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독일과 프랑스가 만나는 게 오늘 밤인가요? 독일과 프랑스 정상은 유로존 정상들이 만나는 거군요. 유로존 정상들이 현지 시간으로 7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저녁이 되겠죠. 이제 긴급 정상 회의를 갖게 됩니다. 그렇군요. 삼성물산과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이 소송전. 결국은 삼성이 거의 다 이긴 걸로 오늘 결정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엘리엇이 몇 가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지난 1일에 이제 주총 소집 통보와 결의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었고, 오늘 또 나온 것이 이제 삼성물산이 KCC의 자사주를 처분한 것을 두고, 그것을 이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그런 가처분을 냈는데, 이건 역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에 의해서 기각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모든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인데요. 법원은 삼성의 자사주 매각이 합병을 반대하는 일부 주주의 이익에 반한다고는 볼 수 있지만 회사나 주주 일반의 이익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또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현재 매출이 정체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추진할 만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다 이렇게 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주총이 17일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국민연금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에 따른 결과가 더욱더 주목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주총 소집에 대해서 뭐 법원이 다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주총은 예정대로 열리게 되고요. 표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최대 주주인 그 지분 약 11%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선택에 따라서 합병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3일에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 ISS가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서 반대 권고를 내놨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이제 긴장감이 고조된 상태였는데 삼성물산으로서는 오늘 그 가처분 기각의 결정에 따라서 국내외 투자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됐습니다. 주총 참석 지분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지 이제 합병 안건이 가결이 되는데요. 대략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주총 참석 지분이 한 70%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46.7%의 지분이 삼성 손을 들어줘야 이번 합병이 가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5호 지분이죠. 이건희 회장 등 대주주 그리고 삼성 계열사 지분 13.8% 여기다가 KCC 지분 6%를 더하면 약 20%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삼성이 이 국민연금의 그 지분을 확보해야지만 일단 합병을 순조롭게 성사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뭐 두 양사가 합병 추진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삼성물산이나 제일모직 모두 주가가 올랐고 또 장기적인 투자 관점이나 연금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뭐 국민연금이 굳이 합병을 반대할 이유가 있겠느냐 뭐 이러한 업계의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예상 실적이 나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2분기에는 장사 잘 했나요? 일단은 증권사들이 예측한 컨센서스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예. 매출이 그러니까 2분기 잠정 실적인데요. 매출이 48조 원, 영업이익이 6조 9천억 원입니다. 당초 뭐 1분기 때 전망한 2분기 실적으로는 뭐 영업이익이 8조 원대까지 거론되기도 했었지만 네. 발표일이 가까워지면서 전망치가 점차 낮아지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7조 원이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잠정치가 발표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4% 줄어든 수준인데요. 다만 전분기 대비로는 15% 이상 일단 영업이익을 늘렸습니다. 지난해 3분기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4조 원을 기록하면서 바닥을 쳤었는데요. 이후 분기마다 1조 원씩 그 영업이익을 늘려가면서 이번에 7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삼성 측은 일단 완만한 회복세를 탔다 이렇게 이제 자평을 했고요. 다만 이제 그 갤럭시 S6에 대한 출시 효과가 좀 기대만은 못 미쳤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이 줄고 또 마케팅 비용이 늘어난 것 이런 것들이 이 스마트폰 부문의 그런 실적을 조금 아쉽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었습니다. 잠정 실적 나올 때는 다음 분기에 대한 예상 같은 건 같이 안 나오죠? 예. 잠정 실적은 단순히 이제 그때의 그 실적치에 대한 숫자만 나오고요. 예. 이제 7월 말에 확정된 그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그때 이제 3분기 전망도 같이 내놓을 예정입니다. 선문재 기자는 경기 어떻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의 분들이 경기가 왜 이렇게 안 좋냐 그런 한숨 섞인 말씀들밖에 안 하셔갖고 모두가 다 안 좋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일자리도 늘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가계 빚은 계속 는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조사 결과가 또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전국 성인 남녀 8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1%가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주요한 요인으로는 일자리 불안, 가계빚 증가, 그리고 소득 감소 등을 꼽았는데요. 뭐 이런 그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요인들은 역시 가계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도 공통적으로 많이 꼽혔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용 상황이 6개월 전보다 크게 악화했고 또 최근에 메르스 충격으로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이런 풀이를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내놨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해법은 없던가요? 예, 일단은 이
현재 상황에 대한 네.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으면은 되게 심리 상태도 별로 좋지 않고 네, 행복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경제 행복 지수라는 것도 같이 나왔더라고요. 아, 예, 그렇죠. 예, 근데 경제 회복 지수가 3년 만에 최저치라고 네. 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예, 행복지수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 행복지수가 3년 만에 가장 낮게 나왔고 또 네. 고소득층이라고 해서 꼭 뭐 행복지수가 높은 것도 아닌 것으로도 그렇게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네. 성문재 기자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도 아쉽게. 예, 네. 많이 아쉽습니다. 네. 예, 또 뵙기를 바라고요. 그동안 경제브리핑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은 어땠나요? 오늘 시장 상당히 참 어려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종합주가지수 2040.29 마이너스 13.64포인트에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급락을 하면서 729.64 마이너스 22.37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760대에서 확실히 좀 저항을 느끼는 모습이었고요. 종합증권 지수 같은 경우도 2100대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좀 조정이 강하게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양 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히 좀 컸다라는 점이 특징이었을 것 같고요. 특히 코스닥에서 기관이 1,100억이 넘는 매도를 보였다라는 점, 이로 네. 인해서 코스닥의 바이오 제약주들, 헬스케어 섹터들까지 모두 급락을 했다라는 점이 오늘 시장에 좀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변수는 그리스하고 삼성전자인가요? 오늘 변수는 그리스하고 삼성전자라기보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변동성을 키웠습니다만은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오늘 가장 큰 변수는 개인적으로 유가 하락에 답을 두고 있고요. 예. 코스닥 시장의 변수로는 기관의 매도, 이렇게 예. 두 가지로 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가 많이 내렸나요? 국제 유가가? 네, 유가가 간밤에 한 7%대의 하락을 보이면서 유가 관련 섹터들이 좀 약세를 보인 점이 좀 특징이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후반에 일정 부분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정유주들이 반등했다라는 점이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장 초반에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10만 7천 원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는데요. 종가는 11만 3,500원, 오히려 플러스 2,000원으로 끝났고요. GS나 SOL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개선이 되는 모습들을 보였고, 다만 좀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롯데케미칼과 LG화학은 하락폭을 만회하지 못하고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던 만큼 정유주들은 좀 다시 또 일정 부분 내일 매물을 내놓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겠습니다만은, 일단 항공주들이 유가 하락에 맞춰서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등이 좀 급등하는 모습이 오늘 좀 시장의 특징이었고요. 전체적으로 그동안 하락이 컸었던 종목들, 그러니까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하락이 계속 이어지면서 시장에서 많이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좀 반등을 했고요. 네. 반대로 그동안 시장을 리딩했던 종목들은 오늘 급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대체로 좀 예를 들어 본다라면은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 중에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딱히 제약주들밖에 좀 눈에 안 띄긴 합니다만은 네. 제약주들이 좀 오늘 심하게 좀 많이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특히 종근당 같은 경우가 고가 대비 저가 거의 한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아모레퍼시픽도 많이 내리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또 최근에 메르스 여파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부각되면서 장 초반부터 좀 하락폭이 좀 많이 커지는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같이 신세계라든지 홈쇼핑 주식들, 또 특히 오늘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좀 급락을 하면서 네. 시장에서 좀 약세를 보였고, 그동안 좀 시장에서 급등을 좀 이어왔었던 코롱 같은 경우도 코롱 생명과학이 워낙 급락을 하다 보니까
오늘 하루만 해도 코롱은 한 18% 정도 하락하는 모습, 코롱생명과학도 29% 정도 하락을 하면서 상한가 변동성이 커졌던 만큼 오늘 또 그런 악재들이 좀 불거지면서 변동성을 좀 최대한 보여줬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제한폭 좀 확대가 되고 나서 더 변동성이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상의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 제약바이오는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실적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나올 신약에 대한 기대감, 네. 아니면 뭐 임상 승인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된 상태였었는데요. 현실로 돌아오다 보니까 실적 시즌이 이제 돌입하게 되면은 부담감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좀 먼저 매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도미노 현상처럼 너도 나도 매도를 하자 이러면서 투신 쪽, 특히 기관 쪽하고 연기금 쪽, 또 그다음에 사모펀드 쪽에서 매물이 강력하게 좀 흘러나오면서 급락을 좀 이어갔던 그런 하루였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은 어땠어요, 오늘? 아직 끝나진 않았죠. 중국도 예.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백약이 무효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예. 중국이 좀 답이 안 나옵니다. 반대를 하다 말고 하다 말고. 부양책까지 내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고점이 5,178 정도 되는데요. 네. 지금 3,700입니다. 오른 만큼은 아닐지라도 오른 거에 한 절반은 지금 덜어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일단 뭐 대책이 나오는데도 중국도 지금 좀 답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후강통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지 않나. 네. 상당히 좀 그동안 수익 냈던 부분들을 거의 대부분 많이 돌려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상당히 좀 양시장 모두, 그러니까 중국이 급등했던 거랑 국내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주 급등했던 거 거의 비슷한데요. 네. 뭐 하락폭으로는 거의 둘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이러거나 저러거나 다 좀 아픔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좀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하루가. 중국 증시가 좀 다시 반등을 하면은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인 좀 에너지를 주긴 할까요? 뭐 일단 중국 증시가 반등한다라는 것 자체는 투심 쪽에서는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죠.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도 많이 있기 네. 때문에 예, 그런 섹터들은 어느 정도 좀 투심에서 좀 영향을 받겠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으로 돌아온다라면 주식이라는 것이 실적에 기인한다라고 봤을 때 일단 7월장, 8월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분명히 실적에 대한 코멘트가 달리는 종목들마다 급등락이 확실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더욱더 종목 투자에 있어서 좀 더 주의를 하시고 테마주에 편승하기보다는 본인이 보유하신 종목들의 실적 어떤 상황인지 네. 확실히 좀 확인하시고 투자를 이어가시는 전략이 7월달, 8월달 장에 있어서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핫한 여름 식혀주는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의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280만 원 할인. 또는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쉐보레와 함께라면 당신의 여름은 더욱 쿨해진다. 7월 한 달간 전 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2, 3년 전부터 이 게임 시장은 모바일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는 이슈라고 할 만한 게 넥슨과 NC소프트, 정말 거대한 게임 업체들인데 이 둘 간의 경영권 다툼이 최대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근데 하반기에는 네이버가 모바일 게임 공동 마케팅 제휴를 해서 들어오게 되고요. 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모바일 게임과 온라인 게임을 다 내놓으면서 시장을 공략하고 나선다고 하는데요. 좀 시장이 활기를 띨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하반기 게임 시장 주목해야 할 것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풍성한 선물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열리고 있는 앤디오 홀 라이브전 관람권을 한 분당 4장씩 드립니다. 그리고 365일 신나는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드리는 워터파크 티켓 2매도 함께 보내드리는데요.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 누르시고 0945 하고 의견 주시면 됩니다. 우물정에 0945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몇 분을 추첨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일의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2015년 우리네가 살고 있는 집의 모습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집앤잡. 오늘은 아파트 내 상가 분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근처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를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주변에 상가 분양 중인 아파트들이 좀 있는데 아파트 내 상가 인기가 많나요? 실제로는 좀 어때요? 일반적인 상가보다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조금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1층 기준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들이 보통 분양 면적으로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대 정도, 그리고 아주 변두리도 3천만 원 되는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지하 1층이라든지 지상 2층, 지상 3층 같은 경우는 절반 이하로 떨어지죠. 그럼 아파트 브랜드에 따라서 금액도 달라지나요? 아파트 브랜드가 뭐 좋다고 아파트 상가가 꼭 가치가 이렇게 높은 것만은 아닙니다. 단지 내 상가 입점하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면? 소규모로 숫자가 별로 많지 않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상가에 투자하는 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한 4,500세대 정도만 넘어서면은 그 아파트 단지에 미용실이라든지 세탁소라든지 24시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타 그 상가보다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죠. 나쁜 점이 있다면은 외부의 손님들을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우리가 봐져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투자에 대해서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점포 숫자가 굉장히 많은 데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상당히 이치 좋은 점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투자 가치가 상당히 있겠지만 그 나머지의 상가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업종이 몇 개가 들어오는지도 상당히 유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아파트 내 상가 분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탔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하반기 모바일과 온라인 게임 시장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하철 탈 때도 그렇고요. 또 버스 기다릴 때도 그렇고 심지어는 영화관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게임 광고입니다. 그만큼 게임 시장이 많이 크고 있고 또 크려고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게임 업체들 경쟁도 상당히 치열합니다. 하반기에 지금 흥행을 노리는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도 신작들이 대거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시장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디스이즈 게임의 정혁진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상반기 게임 시장은 아무래도 모바일이 계속 대세였잖아요. 네네. 예, 하반기는 어떤 식으로 갈까요? 사실 그 온라인 게임이 약세로 보일 수 있지만 뭐 잠시 후에 언급하겠지만요. 예. 뭐 문명이나 뭐 파이널 판타지 14, 메이플 스토리 같은 게임들이 테스트를 진행하던 시기거든요. 네. 일종의 뭐 준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준비요. 네네. 그래서 기대적인 만큼 유저들의 뭐 반응도 대단했기 때문에 사실 예. 하반기에는 뭐 이런 게임들의 출시가 뭐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예, 그렇군요. 차차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 모바일 게임 시장을 주름잡았던 게 아무래도 이게 모바일 기기를 쓰면서 많이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카카오 게임하기 이 영향력이 네네. 상당히 컸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좀 많이 요즘엔 줄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아무래도 제가 오늘 날짜로 그 국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최고 매출 순위를 집계를 해봤는데요. 네. 100위권 게임 중에 약 44개 정도가 지금 카카오 게임하기 게임으로 됐습니다. 과거에는 한 8, 90개 정도 됐던 걸 감안하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던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수수료 21%가 가장 좀 비용 문제가 컸던 걸로 지금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하기도 그만큼 게임이 많아지다 보니까 입점한 게임들 간의 경쟁도 굉장히 심화가 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틈을 네이버가 또 파고들려고 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넷마블과 어떤 최근에 레이븐이라든가 크로노블레이드 같은 경우 출시하면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기도 했고요. 예, 하반기에는 또 중소게임사 핑콘의 엔젤스톤 같은 경우도 좀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무기가 또 메인 페이지라든가 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 뭐 대규모 물량 공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몸집을 가장 키울 수 있는 그런 키카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카카오가 물러가면 또 네이버가 오고 뭐 그런 거예요? 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구글 아니면 애플이고 뭐 이런 식인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네. 근데 그 레이븐과 크로노블레이드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이게 잘 된 어떤 배경이 있다면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익숙함과 마케팅이 아닐까 좀 보고 있는데요. 기존 게이머들의 어떤 익숙한 그런 게임 방식을 채택을 하면서도 좀 고퀄리티의 어떤 게임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예, 레이븐 같은 경우는 뭐 YG의 어떤 그 모델들을 대규모 채용을 했고, 크로노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인기 게임의 어떤 제작사들 기용을 하고, 그다음에 뭐 배우 하정우 씨를 홍보 모델로 하기도 하고요. 이거군요. 예, 뭐 여러 가지,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레이븐과 크로노블레이드 이 성공 비경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넷마블 게임즈가 잘 나간 배경이기도 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넷마블 게임즈가 이제 국내 최대 모바일 게임 업체가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어떤 식으로 또 끌어갈까요? 사실 하반기에도 이 넷마블 게임즈의 독주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적수가 없나요? 예, 아니 뭐 지금으로서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뭐 아무래도 넷마블이 준비하고 있는 뭐 신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있나요? 네, 뭐 조금 전에 언급했던 뭐 크로노블레이드를 비롯해서요. 뭐 최근 출시가 됐던 그 뭐 차두리 선수가 광고했던 뭐 다 함께 차차차 2 같은 경우에도 예, 업데이트 통해서도 뭐 인기를 뭐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최근 출시된 그 무협 게임 와호장룡이라든가 뭐 CTM 파이터 굉장히 뭐 많은 게임들이 뭐 출시될 계획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인기가 지속되지 않을까 싶네요. 정혁진 기자는 게임 잘하세요? 뭐 아무래도 뭐 업으로 삼고 있는 만큼 저는 게임 업계 취재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이 게임을 잘 못해가지고. 아닙니다. 예, 근데 이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 기기가 작잖아요. PC보다는. 그래서 이게 생동감 있는 뭐 이런 게임이 가능할까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과거에는 사실 모바일 게임하면 굉장히 라이트하거나 그 볼륨이 작다라고 인식이 많이 됐었는데요. 그랬었죠. 뭐 최근에 스마트폰 게임 사양도 굉장히 좋아지면서 그다음에 모바일 게임 스펙도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뭐 해외 어떤 유명 언리얼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큰 엔진들이 직접 이제 참여하면서 좀 더 볼륨감 있고 뭐 생동감 있는 그런 게임들이 점점 나오면서 예, 모바일 게임도 온라인 게임 못지않은 어떤 스펙을 갖췄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러면은 모바일 시장이 주도하는 게임 시장의 성장 이런 식으로 가겠군요. 네,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제 휴대용 게임기를 이용한 게임도 저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걸 쓰지 않고 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게 수렴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게임기라는 거는 없어지는 분위기인가요? 아무래도 콘솔 없어진다기보다는 그 특징을 좀 더 많이 고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징이요? 예,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린 스펙이 커진다고 말씀드렸지만 휴대용이 가장 많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고요. 그렇죠. 예, 뭐 온라인 게임이나 흔히 뭐 콘솔 게임으로 불리우는 비디오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어떤 볼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그만큼 또 특징들이 각각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새는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온라인 게임이라든가 콘솔 게임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유저층이 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공유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옳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오늘 NC소프트 블로그를 봤는데요. 네네. 윤송희 대표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유럽과 북미 시장을 이렇게 뭐 어떻게 공략하겠다 이런 게 나왔는데 NC소프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거든요. NC소프트 하면은 온라인 게임의 강자였잖아요. 네,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또 뭘 내놓으려고 하는가, 이 마케팅의 일환으로 인터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네. 국내에서는 사실 NC소프트가 모바일 게임으로 당장 예정돼 있는 것들은 좀 없는데요. 네. 그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 온라인은 예. 지금 리니지 이터널 같은 경우 좀 대작 게임이 지금 뭐 예상이 되어 있고요. 언제쯤 나와요? 예. 아무래도 뭐 올해는 좀 보기 힘들 것 같고, 네. 네, 내년 중에나 좀 구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군요. 넥슨하고의 경영권 분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넥슨 같은 경우는 뭐 3월에 주총 통해서 뭐 확고한 경영 참여 의지를 NC소프트가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네. 넥슨 같은 경우에는 뭐 방금 말씀하신 윤송희 부사장의 사장 승진이라든가 예. 넷마블의 어떤 지분 교환 같은 경우 좀 불가능을 제기하게 된 여전히 냉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하반기에도 뭐 이런 흐름이 좀 계속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그것 때문에 게임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오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예, 사실 뭐 이것과는 별개로 어떻게 보면 다들 수익을 뭐 목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예, 뭐 특별히 뭐 자사 게임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일단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에 정말 적수가 없다고 하는 넷마블이 NC소프트의 지금 우호적인 입장인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NC소프트도 뭐 모바일 쪽에 좀 도움을 얻거나 뭐 이럴 수도 있을까요? 경영권하고 상관없이. 아무래도 예. 네, 상호 이제 지분 교환을 하기도 했고 또 전략적 제휴를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네. 예, 상호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네. 예, 뭐 넷마블 같은 경우는 모바일의 노하우를 굉장히 많이 쌓았고 또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모바일을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해외에 수출하는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특히나 중국은 워낙 네. 시장이 크니까 우리가 수출하면은 볼륨도 크잖아요. 네네네. 네, 어떤가요? 사실 뭐 일단은 수출 현황, 수입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입이요. 예. 예, 최근 넥슨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해 삼검호라는 게임을 비롯해서 올해 뭐 탑 오브 탱커, 뭐 철룡팔부 이런 게임들 뭐 잇따라 중국 게임들 지금 수입을 서비스를 했고요. 네. 넷마블 게임즈도 와우 장룡이라든가 리버스 월드 그리고 뭐 웹제는 뉴 오리진이나 뭐 용창각성 굉장히 뭐 많은 게임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은 중국에서 개발된 게임들이에요? 네네, 중국에서 지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게임들도 있었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수입만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 그러면은 게임 시장에서의 이 경상수지를 본다 하면은 수출이 더 많아요? 아니면 수입이 더 많아요? 지금 체감상으로 느끼기엔 수입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게요? 예, 아무래도 수출은 자연스럽게 좀 적어지거나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어떤 넥슨, 그다음에 넷마블 게임즈, 뭐 웹진 이런들 일부 기업으로 좀 편중되는 좀 규모의 경제로 좀 바뀔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중국 업체들의 또 뒤따라오는 게 상당히 빠르다고 하더니 실제로는 네네. 우리가 수입을 하는 게 더 많아지는 그런 경우가 되고 있군요. 네.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 중국 게임의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게 수익으로도 나타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중국 게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스이즈 게임의 정혁진 기자였습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경제를 보는 정확한 시각, 김은경의 생생경제. 숨은 재테크 고수에게 듣는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숨은 고수들의 직구 토크. 네, 숨은 재테크 고수들의 비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숨은 고수들의 재테크. 세 번째로 모신 분은요. 숨어 계시지 않아요. 그냥 밖으로 다 나와 계시는 분이고요. 저희 생생경제에도 출연을 하셨던 분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부동산 고수 중에 한 분인데요. 고준석 신한은행 동부이촌동 지점장이십니다. 인터넷 카페 아이러브 고준석
주택과 부동산 재테크 이 회원 수가 2만 4천여 명이나 되는 이른바 아줌마 팬들이 엄청난 분이고요. 강남 부자들, 경매 부자들, 또 은퇴 부자들 이런 책들의 저자이기도 하십니다. 고준석 지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준석입니다. 네, 팬 관리는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열심히 댓글 달아주고 있습니다. 저도 팬 관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이제 앞으로 4주 동안 부동산 재테크 비법을 알려주실 건데요. 근데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벅차지 않으세요? 지점장으로 일도 하시고. 네, 조금 예. 뭐 바쁘게 살고 있지만 네. 그래도 보람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얼마 정도 됐어요, 카페가? 2005년 카페가 처음 만들어졌고요. 아, 네. 10년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팬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해오신 분들도 많겠어요. 네, 팬분들이 지금 한 2만 4천 명 정도가 좀 넘어서고 있고요. 네. 네, 1년에 한 3천 명에서 5천 명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비법을 생생경제도 좀 알려주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이 첫 번째로 알려주실 부동산 재테크 비법은 경매더라고요. 네, 오늘 경매 얘기하러 나왔습니다. 네, 경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경매가 쉽지는 않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매하면은 권리 분석 때문에 네. 좀 어렵다. 다가서기 어렵다. 그리고 또 위험하다. 귀찮다. 네. 있고요. 예.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경매하면은 권리 분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거죠? 네, 그 미래 가치거든요. 미래 가치. 네. 예. 그래서 권리 분석을 아무리 잘해서 물건을 산다 하더라도 미래 가치가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 미래 가치 있는 물건을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경매는 내 집을 마련한다기보다는 약간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네요. 그러고 네, 보니까. 요즘은 예. 또 실속파들은요. 경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도 하고요. 네. 또 투자도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매 시장이 한동안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네, 맞습니다. 요즘도 뜨겁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한풀 꺾였다 뭐 6월에 그런 이야기를 네.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요. 네. 매물은 뭐 지난달 대비해서 예. 조금 많이 나오고 있지만 네. 뭐 이렇게 보면은 좀 한풀 꺾였다 우리가 이렇게 예상도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낙찰률을 보면은 네. 지난해 12월 대비해서 지난해 12월은 한 40% 정도 됐는데 지난달 6월에는 한 50%까지 10% 정도. 그러니까 10건 경매 물건이 나오면은 50%. 작년 12월에는 4건이 팔렸는데 네. 올해는 이제 한 5건 팔린다. 낙찰가율을 보면은 작년에 그 아파트 기준입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 12월 기준에서는 한 83% 정도 됐는데 네. 지난 6월에는 약 한 92% 정도. 그래요? 그래서 뭐 예. 1억짜리 물건이면은 작년에는 8,300 정도에 팔렸는데 뭐 지난해 6월 달 기준으로 해서는 약 한 9,200만 원에 팔렸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조금 뭐 물건이 많아지는 듯 보이지만 그래도 경매 네. 시장은 꾸준히 열기를. 예. 예. 열기를 뭐 보태가고 있습니다. 근데 낙찰가가 높아지면은 경매하는 이점은 많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낙찰가가 높아지면은 네. 사실은 이제 살 때 주의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내가 써낼 낙찰 입찰 금액하고 네. 시세 금액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시장가에 가고. 그거 어떻게 쓰는지 되게 궁금해요. 네, 그래서 예. 그걸 좀 비교하셔서 네. 시장가액보다 적어도 10%에서 15% 정도 싸게 사야지만 자본 수익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네. 그리고 가장 많이 쓰더라도 시가의 10에서 15% 낮은 금액을 그렇습니다. 쓰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네. 근데 이 세대별로 경매에 접근하는 전략이 다르다고 추천해 주셨는데. 네, 세대별로 다르고요. 예. 그러니까 2030 세대 이제 그 사회생활의 초년생들 네. 새내기 세대들은 사실 이제 모아놓은 종잣돈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뭐 아파트라든가 네. 수익성 상가라든가 이런 거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소액으로 네. 경매를 통한 땅 투자에 아마 도전해보는 게 굉장히 좋겠다. 그 라는 생각이, 땅이라면은 네. 아무래도 주택이 있는 것보다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경매 물건 중에는 1,000만 원 미만짜리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네. 경기도 이런, 뭐 예. 충청도, 네, 강원도 이런 또 제주도에 뭐 이렇게 많이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데 제주도까지도
이런 1,000만 원 미만 소형 물건들이 많다는 사실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도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 30대는 그렇고요. 40대는 어떻게 40대는 이제 그 소형 아파트, 또는 이제 재건축 아파트 이런 거에 이제 도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우리가 소형 아파트는 사실은 이제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놓고 매월 임대 수익 플러스 뭐 3년, 5년 보유했을 때의 자본 수익 이런 미래 가치를 감안해서 소형 아파트에 자기가 모아둔 종잣돈에 비례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형 아파트도 서울 걸 낙찰받으면 되게 좋잖아요. 늘 올라가는 기세니까. 근데 지방이나 지역에 따라서 보면은 꼭 이렇게 자본 수익을 가져오지 못하는 곳도 있을 것 같아요.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도권 지역 지방에 투자할 때는 배드타운은 사실은 투자해서 돈 벌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본 수익 나기가 어렵고요. 데는, 좋은 데는 지방이라도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특히 이제 제조업이 있어서 젊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 또 서비스 인프라가 확충이 돼요. 관광 인프라죠. 관광 인프라가 확충이 돼서 서비스 그 일자리가 젊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 이런 데 소형 아파트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좋죠. 자본 수익이 있는 거고 임대 수익도 꾸준히 뒷받침돼 주는 곳이죠. 제조업이든지 서비스업이든지 어쨌든 하나의 산업이 이렇게 좀 육성되고 있는 지역이라면 지방이라도 공략을 하라. 네, 그렇습니다. 50대는요? 50대는 역시 이제 은퇴 준비를 해야 되겠죠.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가 금융자산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일부 자산은 실물 자산인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과실, 임대 수익을 가지고서 은퇴 이후를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 로드맵을 만들어내야 될 것.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건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경매로 이제 이런 상가 물건을 도전을 하면은 좀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좀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좀 도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 상가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근데 경매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은 나도 집에 가서 찾아봐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또 막상 닥치면은 과연 수익을 낼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주의를 해야 될 점이 분명히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있습니다. 경매는 사실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 가치 있는 걸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싼 것보다 미래 가치가 많이 올라갈 것.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본인이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입찰 전에는 전문가한테 상담을 구한 후에 전문가 오케이 사인을 받으면은 입찰에 참여하는 게 좋겠다. 그게 이제 실패를 줄이는 지름길이다. 왜요? 자기 혼자 하면은 아무래도 이게 편향될 수 있어서 그런가요? 미래 가치 보는 법도 일반인들은 조금 모를 수 있고요. 이제 본인 생각에는 미래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샀는데 미래 가치가 없을 수 있고요. 전문가한테 의견을 좀 구하는 게 좋고 또 하나 이제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권리 분석보다 미래 가치라고 했는데 권리 분석도 또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경매는 보이지 않는 권리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권리. 공부상에 나타나는 보이는 공시되는 권리가 있는가 하면은 보이지 않는 권리가 있다. 근데 이 권리들이 다 매수인, 투자자가 부담해야 될 권리인지 아닌지 이거는 전문가한테 좀 상담을 받은 후에 부담을 안 한다라고 하면 입찰에 참여하는 게 좋고 부담을 한다면은 그 부분은 참여를 안 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보이지 않는 권리 중에 주의해야 될 거 하나 정도만 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공시되지 않는 권리는 유치권이라든가 법정지상권이라든가 분묘기지권이라든가 분묘 이제 땅을 샀는데 거기에 이제 분묘가 있다라든가 이건 이제 매수인이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걸 또 이제 따져 보면은 부담을 해야 될지. 현재 소유자가 이장을 해줘야 될지 분묘를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 아니면 판단을 못하니까 또는 이제 특수지역권이랄지 이런 것들은 전문가한테 꼭 상담을 받은 후에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 가치를 어떤 식으로 알 수 있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다음 시간으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가치나 현재 너무 싸다고 해서 그냥 들어갈 게 아니라 미래 가치가 오를 곳에 투자해라.
네, 그게 아주 핵심입니다. 요점 정리 잘했죠.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한은행 동부 이촌동 지점의 고준석 지점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잊었던 나의 꿈.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행복한 저 기은샘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그리스 사태로 글로벌 경제, 글로벌 금융시장의 긴장의 구조가 되고 있는데요. 국내 산업계도 그리스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을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선박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수출 가운데 86%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피해가 확산되지는 않을지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 3부에서 그리스 사태에 대해서 선박 산업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